언론중재법 협상이 막판 진톡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를 늦춰가며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잠시 후 6시 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을 알고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건 후원무치하다며 곽 의원의 제명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의심 대상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어젯밤 민주당 TV토론에서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 내부를 의심해선 안 된다며 맞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 TV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대선 전국 메가톤급 이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 등 향후 파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언론자갈법을 반드시 막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혜진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협상도 결렬이 됐다고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 4시 반에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 협상에 나섰는데요. 오후 협상도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잠시 후 6시 반에 다시 만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단독 면담 후에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협상 3일째인데 합의를 어렵게 하는 그 쟁점들은 어떤 건가요? 네,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민주당은 허위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 청구 규정 대신 가중처벌 근거 조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손해배상 증액의 여지를 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열람 차단 청구권을 놓고도 여야 의견이 팽팽한데요.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 침해의 경우에 한해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오늘도 불발이 되면은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까요? 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의할 만큼 논의했다는 건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합의가 아니라 상정해서 처리한다라고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이거를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 항상 단독 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야가 이렇게 수기관을 가지고 8인 협의체를 해서 논의를 했는데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법안 처리에 대해 국제사회와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한 상황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막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미 언론재갈법이 없는 현행법 시스템 하에서도 대통령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주리를 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니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느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죠. 필리버스터 전국에 들어간다면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령 사실을 알고도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며 곽상도 의원 제명과 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대장동 현장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의심 대상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건 후안무치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여야 합의로 곽 의원을 제명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씀한 대로 이미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대장동 특혜 의혹의 공수가 전환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도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투기, 토건 비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 도입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선의 이상민 의원은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밝히며 맞불 작전으로 먼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반문한 건데 국민의힘은 환영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저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이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와 윤석열 후보의 부모가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9년 화천대유 최대 주주이자 전 언론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 후보 부모의 연희동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며 한 유튜브 채널이 뇌물 의혹을 제기하자 윤 후보 측이 해당 계약서까지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매수자는 알지 못했고 김만배 씨는 알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해당 채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시절 윤 후보와 김 씨가 가까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약속받은 인사들이 여러 명 더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모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어젯밤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후보들은 특검이나 국회 국정조사보다는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토지공개념 3법 재개정을 통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대처를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 이것 또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시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박용진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에서 당초 바랐던 주거 안정이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소수 기득권의 이익이 넘어갔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대장동 땅이 황금알을 낳았지만 그 황금이 소수의 이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에게 넘어가고 여기에 서민 주거 안정과 공익성은 좀 증발돼 버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5,500억 원 이상의 공공이익을 환수해냈다며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공공개발하겠다고 하니까 5년 동안 국민의힘이 막았고 이 국민의힘이 거기서 엄청난 이권을 취득했는데 저를 의심하는 건 정말 타당치 않고요.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추미애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가 명확한데도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 견제 목적으로 네거티브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공작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박용진 후보 대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설전을 벌이면서도 대장동 사태의 심각성과 경찰,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년 대선 전국까지 쟁점화시키려는 전략이라며 이재명, 이낙연 후보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 밖에 박용진 후보는 본선에 진출한 후보자를 중심으로 열린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통합을 요구했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 모두 정권 재창출과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TV 토론을 벌였는데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홍 후보는 문재인 정권 2기다 무능하다며 윤 후보를 공격했고 윤 후보는 당에서도 거부한 대표라며 홍 후보에게 지방선거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또 대장동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네 번째 TV 토론에선 선두 자리를 다투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홍 후보는 윤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국방 인사들을 데려와 당의 성격과 전혀 다른 대북 정책을 만들었다며 공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문성열이라는 말도 지금 SNS에 떠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 어떻게 후보님이 생각하십니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점이 문재인 정권과 같습니까? 이번엔 윤 후보의 역공. 2018년 지방선거 때 당 단체장 후보들이 당시 홍준표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한 일을 언급하며 선거 패배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그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안상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권순일 대법관 등을 대장동 오적이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는 비리 척결이 불가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대법관 출신 또 검찰의 중수부장 출신이 이런 썩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정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감옥 집어넣겠습니다. 후보들은 대장동 의혹의 실체는 이재명 게이트라며 한 목소리로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 19개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정책모기지, 주택보증, 주택연금에 대해 기존의 주택금융 이용자가 서류로 제출하던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아래 관계기관과 공공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제외하는 방문판매업 개정안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친환경 제품 생산 등 사회적인 책무를 구체화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대결이 아닌 대화로 한반도 여정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내부나 국제사회 모두 북핵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뤄나갈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남북 모두 공동의 번영을 위해 서로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이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비굴한 태도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은 무력 도발로 답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도발이란 표현조차 쓰지 못하고 유감 표명에 그쳤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이 같은 태도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고 북한의 오만함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1대 국회 한중의회가 내 정기교류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내년이면 한중수교 30주년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와 협력 기반 아래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에 설립된 한중의회 간의 정기교류 체제는 경연제로 상대국을 방문해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레부터 이제 202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제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국감 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올해 국감 오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기도 한데요. 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의 공방은 대선 경선 후보들에 대한 의혹 검증이 주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감이 이제 시작되기 전부터 증인 채택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 간에 충돌이 일고 있다고요? 네, 우선 오늘 정무위에서도 이 증인 채택을 매듭짓지 못했는데요. 여야가 화천대유 의혹 증인 채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금융사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그리고 메리츠증권가 중심으로 컨소시엄 입찰 경쟁에서 하나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요청 이유를 밝혔는데요. 야당은 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은 핵심 성남시 관계자만이라도 부르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요구라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는 협상은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인데 이 입장차가 첨예해서 합의될 전망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토위에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공방이 치열하다고요? 네, 매년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던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올해만큼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주가 될 전망인데요. 네. 사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국토부 관할 사업이 아닙니다. 성남시 주도의 민관 공영 개발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국토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향후 국토부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토위 국감도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증인 채택이 불발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과 곽 의원의 아들, 그리고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와 같은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국감 시작까지 추가 증인 채택을 관련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증인으로 소환될지 여부도 쟁점이죠. 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공수처를 관할하는 법사위가 오는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열리는데요. 네. 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수사를 공수처와 검찰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검증은 종종 있어 왔지만 여야 유력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함께 불거지면서 각각 수사가 시작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장 다음 주인 10월 5일 법무부 국감에서는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도입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또 공수처 국감은 오는 10월 12일인데요. 출범 후 첫 감사입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 중인 만큼 윤 전 총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엔 현재 피감 기관장으로서 행안위에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위 국감에서 공방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현재 이제 출석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는 아직은 이제 미정이다라는 이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는 또 그 주요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이 소환이 됐어요. 네, 이번 국감의 또 다른 키워드 플랫폼 국감입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정무위와 산자위 그리고 과방위와 같은 상임위에 줄줄이 소환이 된 건데요. 네, 특히 네카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증인 요구가 집중됐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등 대표들이 총 6번이나 증인 요구를 받은 건데요. 이 카카오는 골목 상권 침해와 과도한 수수료와 같은 기업 독과점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는 올해 5월에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또 웹툰 수수료 전가 문제가 있는 플랫폼 갑질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코리아, 쿠팡, 당근마켓과 같은 테크 플랫폼 기업도 대거 증인이 채택된 상태인데요. 여야가 이처럼 앞다퉈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각되는 공정 키워드 선점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플랫폼 규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국감이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마지막 이제 국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이제 서민들이 어려워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감 흐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 관련된 정치권 관심이 쏠리면서 이번 국감이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의 자료 요청이 상당히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나마 줄어든 자료의 대부분도 의혹 관련한 자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나 의혹 관련이 아닌 민생이나 정책과 관련된 국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 공방 현안에 대한 그 자료 요청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에 대해서 이제 소홀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모레 시작해서 21일 동안 이어지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미리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제주 입도세 1인당 1만 원입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환경 오염에 따른 처리 비용의 일정 부분을 내도록 하는 일명 입도세 문제가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제주의 환경 보전 차원에서 몇 차례 논의가 됐고 지난해 11월엔 원희룡 전 지사가 입도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세금 징수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국내 여론 악화 등 난관에 부딪히며 해서 무산됐었는데요. 그런 입도세 문제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제주를 평화, 치유, 청정 환경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입도세 개념인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면 연간 그 수입이 약 1,500에서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재원이 될 수 있고요. 환경보전이라든지 환경 관련 시설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또 상당 부분은 우리 도민들에게 다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입도세 공약에 야권에선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1만 원씩 걷어서 제주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발표했다며 그럼 서울시민 기본소득은 서울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0,000원씩 거두고 전국 광역도시마다 톨게이트나 역에서 10,000원씩 징수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거냐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입도세 도입 논란은 제주도가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04년 강원도가 관광객들로 인해서 발생한 환경 오염을 복구하는 데 쓸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입도세 도입을 추진했었는데요. 강원도 역시 이중과세 논란과 부정적 여론에 부딪혀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뜨거운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입도세 도입 문제. 제주를 찾는 국내 관광객 수가 늘고 있는 지금 제주도 입도세는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인싸 이명박입니다.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명박 대통령한테 별명 알려드렸는데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수험생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이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편지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요새 인터넷에서 예전 외교 행보 때문에 인싸로 불린다고 설명해드렸는데 답장에서 바로 써먹으심이라고 적었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편지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보내준 글이 큰 위안이 되고 무척 반가웠다. 머지않아 만나볼 수 있길 고대한다. 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요. 특히 편지 하단에 인싸 이명박이라고 글쓴이가 알려준 자신의 별명과 이름을 함께 적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답장은 이전에도 해당 커뮤니티에 공개가 된 바 있는데요.
지난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께 사인 한 장 보내달라고 했는데 진짜 보내주셨다라면서 사인과 인사말이 담긴 편지 사진이 올라왔고 지난 3월에도 지휘자의 편지와 동봉된 사진에 사인해서 회신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서신의 진위 여부를 놓고 한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직접 답장을 하셨다고 들었다. 편지가 오면 답장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하네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회 상황부터 짧게 설펴보겠습니다. 현재 언론중재법 처리가 이제 오늘 본회의 상정이 이제 불발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현재 이런 상황을 두 분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는 이게 4명이 모여서 하는 거, 네. 8명이죠. 그러니까 여야 4명씩 모여서 하는 것도 사실은 선거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는데요. 워낙 이제 여야 간의 관점이 너무 차이가 있고요. 네. 이걸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소위 얘기하는 이제 손해배액을 좀 높이는 거거든요. 배액배상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자체를 사실은 야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언론중재법이 그걸 빼버리면 사실 개정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합의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당이 어떻게 할 거냐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합의를 통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민주당이 국힘에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네,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라 라는 사인을 계속 보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당이 이걸 밀어붙이면은요. 당청 갈등으로 비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레임덕 아니야?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민주당이 감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 야당도 반대합니다. 또 언론단체에서도 반대합니다. 다수의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정기국회도 있고 예산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잘 선택하셨다. 앞으로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내용적인 정당성도 확보하시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서 보다 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다음에 처리해도 늦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대선 경선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았죠.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반전이 있을까요? 여기서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2차 슈퍼위크에서 본선행 직행 티켓을 거머쥘 것이다. O, 압니다. X 들어주시면 될 텐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기도 전에 두 분이 O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장 교수님.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선에 가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누구야? 라는 것을 민주당 지지층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배수의 진을 쳐서 불쌍하다, 좀 동정심이 간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이 또 남아있잖아요. 네. 경기도 지역도 남아있고 여기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많은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장 교수가 평소와 다르게 분석을 잘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더 붙일 말이 없을 정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층이 일단 대세로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선 경쟁력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 대선은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가서 과연 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판단이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아마 이제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어떤 여망 이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면
결국 이제 본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2차 슈퍼위크 결과도 호남 지역이 사실은 유일하게 이제 그 지금까지 어떤 전망을 보면 이낙연 후보가 선전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전남, 전북을 다 합치면 이재명 후보가 다시 이기는 바람에 가능성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아마 대세론이 계속 갈 것 같고 뭐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를 드신 의미는 결선 투표 없이 갈 것이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추세를 본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도 사퇴를 한 후보자 득표를 무효 처리한 민주당 결정에 이낙연 후보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강력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효표 처리를 산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1, 2%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세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가 아니에요. 지금 대략 보면 한 15% 내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 2% 가지고 뭐 그렇게 큰 판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낙연 후보는 이런 거보다는 나는 정말 안정감 있고 보다 큰 정치인이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이렇게 사소한 거에 연연하면 이재명 지사한테 토론회 때 또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일단은요. 지금 장성철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규정상 이게 그렇게 무효표 처리하기로 돼 있어요. 그게 뭐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그걸 떠나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경선이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고 거의 이제 중반을 넘어서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규정과 룰을 바꾼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경선 후보 모두가 찬성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후보들이 찬성을 하지 않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다시 이걸 없앤다? 그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낙연 후보가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너무 이거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랄까요, 좀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뭐 승리를 위해서 또는 본인이 어떤 결선 투표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네거티브적인 요소도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별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또 본인이 이걸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본인한테 도움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 무력화 시도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두 분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 또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 여당의 경선 TV 토론에 이제 두 분 뭐 보셨습니까? 네. 그 이제 많은 이제 그 의견이 이재명, 추미애 대 이낙연, 박용진 후보 간의 이제 구도가 뚜렷해졌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그 추미애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하고 같은 뭐 편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3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위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2위를 공격하는 거 일단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사실 이제 소위 그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당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부분에 서운함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갈등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고 저는 봐요. 두 분이 그 당시에 당대표라고 했던 이낙연 후보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후보 간에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진 부분 또 서로가 약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도움을 안 줘서 본인이 더 코너에 몰렸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이재명 후보와 같은 편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첫째는 3위 후보로서 2위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2위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와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추윤 갈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서운함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지금의 이런 마치 보면 양측이 2대2로 나눠진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평소처럼 최준봉 교수님께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 다르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쪽이 다 의문의 일패씩 그러네요. 이낙연 대표일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편을 그렇게 많이 좀 안 도와줬다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추미애 후보가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좀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뭐 교수님 분석 잘해주셨듯이 2등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3등 후보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면 추미애 후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장동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를 하면서 반격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오늘은 제1야당 투톱의 거치까지 꺼내면서 국민의힘 때리기 전면에 나섰는데요. 예,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면 보고 오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공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남북 쪽에 있는 선도 미리 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만물창조서라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또 대한민국 권력을 박근혜 정부를 이명박 정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제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이 그동안 혹은 세력과 유착한 정치 집단은 명백하게 국민의 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막말 대잔치에 대해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위리안치되기 직전이어서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리고 위리안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다 되어서 이제 나는 폭군이 되겠다라고 선전포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에 앞서서 먼저 인성과 개념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약간 농담인 듯한 분위기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위가 굉장히 센데요. 김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게 받아쳤는데 두 사람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큰 분노가 느껴져요. 봉고파직, 귀양, 그다음에 뭐겠습니까? 조선시대 보면은 결국에는 사약을 내려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해요. 이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정 싸움에서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기싸움으로도 보여지는데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이나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대선판이 이렇게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요. 대선 후보에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 주자들을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이렇게 가족들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민주당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물러서면 이거는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커졌죠.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부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선이 이제 법리적 판단에 많은 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는 점. 그러나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시작이 됐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누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밖에 없고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감정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대선이 점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게 수사가 끝나서 모든 내용이 결정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의혹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언론은 그걸 받아서 기사화하기 때문에 여론이나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 그 기사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직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선거 전략적으로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추악한 가면을 이제 찢어놓겠다. 이렇게 SNS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밝혔고 한편으로는 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논란을 빚고 있는 곽상도 의원에게는 의원직 사퇴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연장선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곽상도 의원에 관해서 의원직 사퇴 문제를 꺼냈는데 당내 분위기가 이준석 대표와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도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책임질 일 있으면 그때 가서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김기현 원내대표도 뭐 상의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지 바로 받아서 이준석 대표와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원로급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이거 당장 사퇴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두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러면 또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대표는 이렇게 지금 젊은 층을 의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을 지지했던 20, 30대의 반감, 또 20, 30대의 이반 현상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는 이거는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면 또 이제 최고위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기면 또 한 번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라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대로 되면 다행일 텐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 당내 분란을 상당히 지금 조장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려가 아니고요. 조장인 것 같습니다. 조장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감은 온몸으로 다 안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곽상도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자기 아들을 자기가 소개시켜줘서 보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화천대유랑 긴밀하게 연관의 끈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 논란입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있었나? 50억이나 받았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몰랐다는 식으로 거리를 뒀거든요. 네. 이것은 좀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곽상도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거취를 표명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거취 표명이라는 건 사퇴하죠.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사퇴해야 말씀인가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실체를 밝힐 검경 공수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이 연일 외치고 있는 특검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합수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세 군데에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도 일단은 좀 눈여겨보고 있고 검찰은 증권범죄수사부에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잖아요, 오늘.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수본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각기 떨어져서 하면은 또 난잡하게 되고 또 어떻게 서로 갈등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총합적으로 하는 게 좀 효율성 면에서 있는 것 같고 수사하다가 저는 특검을 꼭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관계된 수사는요. 검찰이나 경찰이 공정성, 객관적으로 수사를 못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을 해야 그래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 왜냐? 10월 10일에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이나 경찰이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3의 공정한 특검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실체를 밝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로서는 전체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추후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합동수사본부는 꾸리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동수사본부에 이제 금융 전문 분야, 금융이든 아니면 국세청도 같이 들어오고 네. 경찰, 검찰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총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겹쳐 있어서 나눠서 하지 말고 한 곳에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특검은 일단 합수부에서 수사하고 그 내용이 어떤지 발표하고 거기에 의문이 있거나 아무런 거기서 문제가 더 있거나 또는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또는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합수본으로 만들어서 함께 하자 동의하고요.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마치 판도라 상자처럼 수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뉴스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친의 자택을 매입했다. 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로또처럼 이상한 거래다라고 이제 했는데 두 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의혹이 생길 수는 있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의 누나가 하필이면 그분이 왜 이 집을 샀을까 이런 생각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네. 지금 현재는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아니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2019년도에 구입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거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았을까 뇌물성으로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실관계는 아직은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대선 후보고 대선 후보와 연관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윤 후보에게 무슨 뇌물이 들어갔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 다만 지금 여야가 마찬가지로 김만배 씨와 연관되는 어떤 끈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져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선을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면 의혹이 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윤 후보 입장에서도 해명을 잘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올 때 이게 없어지지. 안 그러면 만약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이 의혹이 점점 커져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주택을 매입했을 그 시기가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그 시기라고 하던데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로또 맞을 확률이 841만 분의 1이래요. 그것처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해요. 왜 하필 거기를 어떻게 알고 샀을까라는 건데 또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1970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네. 19억에 팔았어요. 그 옆집을 보니까 74년도에 지어진 집은 대략치만 23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싸게 싸게 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시 시세대로 산 것 같은데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다운 계약서에서 뭐 돈을 따로 줬다 이게 아니라 네. 아버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팔았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팔리기 전에 이미 아파트에 입주하셨더라고요. 입금을 네. 돈을 다 지불하고 주택이 팔리기 전에. 네. 네. 그러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해명이. 그럼 이게 뭐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아파트를 사가지고 입주해가지고 나는 지내고 있는데 왜 여기를 급하게 팔아요, 싸게?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양측에서 해명과 취재가 필요한 부분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 그리고 어제 TV 토론회에서 특히 홍 후보가 윤 후보를 문서결이라고 꼬집었고요. 또 윤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당 후보들이 당시 대표였던 홍 후보 지원 유세를 거부한 걸 비꼬았습니다. 두 사람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홍준표 후보라면요. 당시 2018년도 이거 지원 뭐 당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당대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당신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우리를 초토화시켰다. 우리가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당시 진영이 완전히 망가졌었다. 그런 진영, 그런 당에 내가 당대표였다. 내가 그 선거 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당신도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고 네. 또 반문을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우리를 초토화시켰다.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데 앞으로 두 분 사이의 기싸움은 더 계속 될 거예요. 네. 이제 4강으로 추려지면 양자 대결 토론이 이제 1시간씩 있대요. 그러면 그때 본격적인 실력이 나올 것이고 그때 돼서 야, 이재명 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야권의 후보는 누굴까라는 우열이 그때 가서 가려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두 사람의 싸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점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1, 2위를 다투고 있고 누가 1등을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본인이 지금 경선을 이겨서 후보가 돼야 돼요.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4명으로 추려면 더 그럴 거고요. 사실 이제 나머지 두 분은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두 분 같은 경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약점을 부각시키고 그걸 공개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지지율을 끌어오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슈든 더 강렬하게 치밀하게 또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이제 경선이 점점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뉴스앤 이슈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대구 2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 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